안녕하세요. 위드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부쩍 추워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요즘은 어떤가요? 저는 따로 정확히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제가 나름 학생이라서 과제랑 시험으로 12월을 급하게 맞이했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과제도 시험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서 역대급 대충 공부했지만 아무튼 학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어떤 시험이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험을 끝낸 사람이 개운한 마음으로 연말까지 쭉 읽으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7권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들은 심사숙고해서 빌려온 책들은 아니지만 좀 개운한 마음으로 가볍게 빌린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같이 들여다봅시다. 고고! 첫 번째 책, 의대 구술을 시킨 엄마를 죽였습니다. 사이토 아야 지음 부플라자 편은 248쪽 사회과학 가정문제. 이 책은 2018년 일본에서 실제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낮 하천 부지에서 신원이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피해자는 58세 여성 타카사키 타에코, 그리고 용의자로 체포된 인물은 함께 살던 31살 딸 아카리. 아카리는 어릴 때부터 성적이 우수해 명문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며 무려 9년에 걸친 재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하면서 결국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사이토 아야는 법조기자로 일하며 이 사건의 공판을 직접 취재합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아카리를 만나 인터뷰하고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의 이면을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 이 책은 제목만 보고 책 장르가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충격을 주는 제목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쓰인 이야기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제목만 보고 바로 빌렸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피해자와 책의 저자인 기자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족 간의 통제와 집착,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 책으로 극단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은 되게 오랜만이라서 바로 빌린 책. 다음 두 번째 책은 가난의 명세서, 김나연 지음 그랑아리 편엠 228쪽 교양인문학. 이 책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요? 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꺼내 보이는데요. 그 기록은 단순한 소비 목적이 아니라 가난이 남긴 흔적에 가깝습니다. 노트북 구입비, 병원비, 교통비, 정신과 진료비처럼 아주 일상적인 항목들이 이어지지만 그 안에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을 넘어 마음과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명세서, 이 책에서는 절대적인 빈곤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비교 속에서 위축되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상대적 빈곤의 감정을 섬세하게 펼쳐 보입니다. 최저가를 비교하며 하루를 보내고 병원비가 두려워 진료를 미루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순간들이 발랄하지만 날카로운 문체로 이어지면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난은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가난이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존엄과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윤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계속 그 선택을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가난을 증명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 같은 사회에 대한 물음이 깊게 남습니다. 가난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쉽게 꺼낼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 책은 가난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이루는 구체적인 결핍으로 기록하면서 동시대의 공감과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질문을 만나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가난을 설명하려 들기보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책일 거라 예상해서 빌리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작아지는 감정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막연한 죄책감과 위축의 이유를 이 책과 함께 천천히 마주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가난에 대해 말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기록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 릴리 출리아라키 지음 은행나무 편엠
312쪽 사회과학, 사회문제 일반. 이 책의 저자 릴리 츄리아라키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로 이 책에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의 지위는 언제부터 특권이자 무기가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언론을 통해 수많은 고통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인종차별을 겪는 소수자, 장애인과 노동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와 기득권의 주장 또한 같은 공간에서 확산됩니다. 모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하는 시대, 우리는 누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 이 책은 이처럼 피해자성이 공감과 연민, 정당성과 발언권을 얻는 강력한 지위가 된 사회에서 그 피해자성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무기화 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이름이 어떻게 가해자의 책임을 가리고 더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어냅니다. 책은 전쟁과 인권의 역사, 그리고 현대의 성폭력 논쟁과 소셜미디어의 환경을 넘나들며 누가 피해자로 인정받아 왔는가, 그리고 그 인정이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성은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부여하고 승인하는 정치적 지위임을 드러냅니다. 저자는 모두의 고통을 동일선상에 놓는 태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이들의 고통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묻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연대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서이자 공감과 정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묻는 책입니다. 사회적 논쟁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싶은 분들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기대하던 책이에요. 도서관 희망도서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청되어 있는 책이라고 떠서 얌전히 순서 기다려서 민첩하게 제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할 때 내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할 것 같아 읽고 싶어졌어요. 공감과 연민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질문들, 그리고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 차분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yes or no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에너지를 들이고 싶지 않아 편 가르기가 훨씬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요즘, 쉽게 편을 가리기보다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을 갖게 해줄 책이라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책은 욕망하는 기획자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규철 지음, 그래도 봄 편음, 308쪽 자기계발 기획. 이 책은 광고회사에서 15년 넘게 기획자로 일해온 저자가 일상과 업무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심리학과 경제학의 생각도구로 정리한 실전형 책입니다. 제목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장면조차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쉽게 놓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획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기획자는 남들이 놓친 것을 포착해내는 사람이고 그 작은 단서들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는 손실 회피, 확증 편향, 칵테일 파티 효과, 스트라이샌드 효과 같은 개념부터 붉은 여왕 가설, 루나 콤플렉스처럼 일과 조직 안에서의 심리까지 총 44가지의 생각 도구가 등장합니다. 다만 이 책이 흥미로운 건 이론을 딱딱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헬스장에서의 관찰, 친구의 습관, 회의실의 긴장 같은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개념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획자나 마케터처럼 매일 설득과 선택의 현장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메시지를 다듬는 크리에이터, 조직 안에서 소통과 감정 사이를 오가는 직장인들에게도 꽤 실용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생각이 바뀔 때, 관찰의 방향을 다시 잡고 싶을 때, 혹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 하는 질문 앞에서 실마리를 찾고 싶을 때 옆에 두고 펼쳐보기 좋은 책. 저는 이 책이 일과 일상 속 사소한 장면들이 어떻게 통찰로 바뀌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의 방향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빌리게 됐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듬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잘 맞는 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료에게 말 걸기, 박동수 지음 민음사 편음, 220쪽 인문학, 교양 철학.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분열된 시대에 우리는 정말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저자는 거창한 토론이나 설득 이전에 바로 옆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에서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가족,
관심사가 전혀 맞지 않는 직장 동료,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 책은 이런 어긋난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적이나 타자가 아닌 동료로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철학책 편집자인 저자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짚어갑니다. 세대 간의 단절, 남아있는 권위주의,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빠르게 판단하고 단정해버리는 문화. 그 속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오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이 책은 TK, 대구 경북을 둘러싼 담론처럼 누군가를 하나의 이미지로 쉽게 타자화해온 방식의 정면으로 개입합니다. 저자는 고향 사람들의 선택을 변호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왜 서로의 말이 닿지 않았는지를 되묻고 그 틈에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동료에게 말 걸기는 난해한 철학 이론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다른 책들을 나란히 읽고 서로 다른 경험의 언어를 연결하며 생각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철학은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라 갈등의 한복판에서 말을 건너는 느린 대화의 기술이 됩니다. 이 책은 말이 막혀버린 관계 앞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동료가 되는 법을 차분히 연습해보고 싶은 분들께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안내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화가 막혀버린 순간들 많이 경험해보셨나요? 저는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몇 마디만 나눠봐도 대화 안 통하네 하고 더 이상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설득하거나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말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들과도 어쨌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6번째 책은 허스고의 심리학, 화양 지음 파인북 판은 256쪽 교양 심리학.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결과가 없을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저자는 그 이유를 의지 부족이 아니라 단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가짜 노력. 겉보기에는 분명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를 성장시키기보다 불안과 비교, 인정 욕구를 달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결국 남과 비교하는 데만 매달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 정말 필요한 역량보다 인정받는 느낌 때문에 쓸모없는 자격증을 끝없이 쌓는 경우, 불안에 쫓겨 목표를 세웠다가 금세 포기하며 스스로 탓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런 패턴이 결국 자아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허스고의 심리학은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한 17가지 심리 전략을 제시합니다. 관계에서 늘 맞추느라 지쳐왔던 이유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치유가 가능한 심리적 착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성과만 쫓느라 현재를 잃어버린 공허함이 성과지향이라는 사고방식이 만든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실마리를 건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좌절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방향 문제일 수 있고, 그 방향을 바꾸는 핵심은 증명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실패를 견디는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옮겨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요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이 책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기 전에 내 노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는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헛수고가 아닌 진짜 노력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보자는 제안을 말하는 책. 저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 뒤에 숨겨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조금은 안심시키는 위로처럼 다가오잖아요. 이 책을 통해 나를 소모시키던 열심을 내려놓고 조금 덜 흔들리며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연스럽다는 말, 이수지 지음 사이언스북스 편은 228쪽 교양인문학.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익숙한 표현에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자연스럽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해왔는지를 묻는 책입니다. 기후위기, 젠더 갈등, 생명윤리처럼 오늘날의 첨예한 논쟁들은 대부분 자연이나
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을 인간 행동의 정당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말이 오히려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성은 본능이다.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진화 인류학자인 이수지 박사는 영장류 연구와 인류의 생식, 양육, 행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왜 자연을 그렇게 말해왔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책은 이것도 인간 본성 아닌가요? 라고 묻기보다 왜 우리는 자꾸 본성이라는 말로 설명하려 하는가를 되묻습니다. 자연스럽다는 말, 책에서는 자연과 인공, 본성과 문학, 과학과 윤리를 나누는 사고방식을 경계하며 자연에는 하나의 답이나 하나의 질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산과 돌봄, 성별과 폭력,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는 자연이 아니라 사회와 권력, 그리고 인간의 해석이 만들어온 결과임을 드러냅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자연을 찬양하거나 부정하는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자연을 단순한 기준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태도 자체를 성찰하게 합니다. 자연이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질문하는 자세라는 메시지가 책 전반에 흐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해온 단어 하나를 다시 배우게 만드는 책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가 곧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되짚어보고 싶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유의 출발점이 되어줄 책입니다. 사실 아주 당연하게 사용해온 말 하나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평생을 사용해온 말의 세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다 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믿음과 판단들이 내 생각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는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익숙한 확신 대신 질문을 품는 태도를 가져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끝나서 신난 사람이 빌려온 책 7권 소개와 간단한 기대점까지 말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오는 책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도 마음껏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요. 이제 2025년이 2주도 안 남았는데 평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